품종은 이제 이 남도라는 건데 아마 여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중국 남도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는 소위 말하는 스페인산 마늘인데 하여튼 크고 좋습니다. 이게 무게도 많이 나가고 구도 크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안 좋은 점 쪽수가 10서너 쪽으로 많다는 거. 죄송하지만 육종 마늘에 대한 거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안 가져온 것 같은데 그 육종 마늘은 사실은 이제 봄에 싹이 올라와서 크기는 적지만 그 대신에 풍미라고 그러죠. 맛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계속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홍사는 가장 큰 장점은 육족보다는 커요. 육족보다는 확실히 한 20~30%가 크고 스페인산보다는 못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 뭐예요? 이거는 정말 한 손으로도 뽑힐 정도입니다. 뽑히는 거는 잘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은 분들, 기계수확기 어렵고 손으로 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전체 품종인데 뭐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잘 모르시긴 할 텐데 홍사는 잎이 굉장히 쫙쫙 뻗어 있고 스페인산은 약간 키가 작으면서 약간 처지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도라는 품종이 있는데 얘는 색깔이 홍사보다 좀 옅습니다. 그 대신에 얘는 줄기가 가늘면서 잎은 약간 서는 형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남도 대서를 보시면 확실히 남도가 키도 크고 조금 서는 느낌 스페인산 대서는 약간 축축 잎이 넓으면서 끝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내리는 요런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요게 이제 대서남도 홍산. 확실히 우리 홍산이 억세 보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홍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늘이 무슨 알로에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초세는 좋다. 자, 그럼 홍산이 다 좋으냐? 다 좋으면 다 홍산신이죠. 결정적으로 안 좋은 점. 수확기가 늦습니다. 이게 스페인산보다가 거의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 스페인산 수확했는데 아직 홍산은 수확할 때가 안 됐어. 그래서 남들은 다 수확하는데 얘는 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빨리 다음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아직 마늘 수확을 안 했으니 못 심는. 하여튼 요는 수확기가 늦은 단점이 있고 자, 홍산은 밀어주는 방법이 다르다. 나머지는 같은데 뭐가 다르냐? 홍산은 초세가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봄에 비료를 3번 준다 그러면 첫 비료는 제대로 줘. 같이. 그리고 두 번째 비료는 반만 줘요. 일반 거에. 그리고 세 번째는 주지 않습니다. 즉 한 번 반만 주면 됩니다. 그만큼 세력이 좋다. 만약에 일반 마늘처럼 똑같이 줘버렸다. 그러면 수확이 점점 늦어집니다. 잎이 시커멓고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은 마늘종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라. 왜? 마늘종은 일반 사람들은 보통 마늘종을 제거하지 않으면 수량이 15% 주는데 얘는 반에 반토막 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70%가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늘종이 굉장히 발달한 애예요. 그래서 마늘종을 어쨌든 빨리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옆집에서 마늘 수확한다고 나도 수확하면은 안 된다. 왜? 얘는 만생종이기 때문에 늦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스페인산 수확할 때 한창 크고 있거든. 근데 스페인산 수확한다고 같이 수확해버리면 꽝 된다는 거죠. 그러니 늦게 수확해라. 또 하나는 일반 마늘하고 같이 말리면 요즘 이제 건조장치에 말리는데 그때 스페인산 다 말랐다고 해서 홍산도 다 말랐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다. 이유는 홍산마늘 해보신 분 알지만 줄기가 굉장히 딱딱하죠. 완전히 나무꼬챙입니다. 이 줄기가. 그러면 우리 일반 마늘은 젓가가위로 마늘 대를 자르잖아요. 근데 우리 홍산은
저가 가위로 잘 못 자릅니다. 그만큼 억셉니다. 왜? 그 억세니까 마르는 게 더 늦다는 겁니다. 이게 코끼리 마늘. 크다고 내 밭 전체가 수량 많은 거 아니다. 왜? 일반 마늘 심듯이 코끼리 마늘 심으면요 역시 적어요. 보통 일반 마늘 한 서너 포기 심을 때 코끼리 마늘 한 포기 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무게가 막 150g, 300g 나오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수량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다. 또 하나, 이거 혹시 드셔보신 분? 코끼리 마늘. 억수로 맛있죠? 제가 왜 억수로 맛있다 했냐면은 안 먹어봅니다. 이거요, 생으로 먹어보신 분은 입에 배물면 그냥 뱉습니다. 쓰고 비려서. 예, 맛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은 원래 단 것을 안 먹지만도 대부분 구워서 먹는 이제 그렇게 용도고, 이걸 하려면 얘로 하세요. 꽃이 있고요. 아니 진짜 이거 한 송이요. 제가 비쌀 때 꽃집에 가서 사면 한 송이 2,000원씩 줘야 돼요. 양파, 마늘 이게 다 알리움이잖아요. 학명이. 실제 이거를 코끼리 마늘 이거를 화형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괜찮아요. 자, 다음 이제 마늘 특성인데, 우리 이제 마늘 심어놓고 우리 한쪽을 심었죠. 마늘. 근데 우리 수확할 때 어때요? 한 통이 되죠. 그럼 언제 한 통이 돼요? 마늘 쪽은 언제 갈라지느냐? 여기는 아마 아주 큰 거는 쪽이 나눠졌을지도 몰라요. 벌써 우리 무항 같은 경우는 3월 20일쯤 돼서 보면은 쪽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쪽을 뿌리 쪽으로 달려보면은 이렇게 눈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요도 조만간 될 겁니다. 지금 3월 20일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합천에서 큰 거 적은 거를 뽑았는데, 큰 거는 눈이 나눠져 있죠, 벌써. 이렇게. 그리고 작은 거는 안 나눠졌더라고요. 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려면 마늘 입장에서는 최하 2, 3주 전부터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3월 초쯤부터 마늘은 안에 식물체 체내에서는 쪽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랑 다르다. 우리가 땅이 갈라질 때, 그 구가 비대한다고 땅이 갈라질 때가 언제냐면은 마늘종이 올라올 무렵이거든요. 마늘종이 올라올 무렵에 땅이 갈라지는데, 그때는 이미 마늘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구가 큰다고 할 때,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고 구가 큰다고 느껴지는 4월 말 5월 초 되면 안에는 마늘이 벌써 이만큼 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4월 말 돼야 마늘 눈이 생겨서 커지는 같다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 중간중간에 뽑아보면, 뽑아서 이렇게 세로로도 자르고, 그죠? 옆으로도 자르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지금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예, 이렇게 요거를 이제 제가 절단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안에 요거를 분리해보면요, 이게 쫑인가 그럴 겁니다. 벌써부터 속에서 밀고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불러보면은 여기 아마 쫑일 거예요. 속에서 벌써, 왜? 잎인지 아닌지는 조금은 알 수 있잖아요.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대로 자라고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은 조금 늦었.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포기 뽑기 아까우면 이틀에 하나도 뽑으십시오. 이틀에 하나 뽑아도요 50포기만 하면 돼요. 물론 마늘 반접이 아까울 수는 있어. 그런데 그 50포기만 뽑아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마늘 도사가 된다는 거죠. 마늘은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3월, 4월에. 이때 지금은 날씨가 지금 약간 추워졌지만 정상 날씨라면 한 8일 간격으로 잎이 하나씩 납니다. 굉장히 잎이 지금은 최성으로 날 때다. 그러니 양분 흡수도 한창 해야 되고 우리 비료도 줘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마늘 양파는
우리가 맞을 때는 엄청나게 뿌리가 억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스페인산은 조금 억셉니다. 그런데 땅속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천분성입니다. 그래서 지상부 30cm 이내에 대부분 있어요. 산성토양은 나쁘다. 왜 나쁘냐? 산성토양은 비료를 줘도 흡수를 못한다. 즉 땅속에 비료가 있어도 흡수를 못한다. 왜? 그렇게 수소이온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석회를 주면은 수소이온에 떨쳐나가고, 그래서 가능하고, 또 하나 석회는 3년에 한 번만 넣어도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석회는 한 번 넣으면 쫙 올라가죠. pH가 2년을 유지하다가 3년째 떨어집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만 넣어도 됩니다. 왜 토양 검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이 잘 돼 있고 여러분들 의식 수준이 높아서 옛날처럼 석회 안 넣지는 않아요. 석회는 넣습니다. 그런데 석회를 토양 검정 없이 무턱대고 넣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pH가 우리는 7 이하 낮은 걸 자꾸 문제 삼는데, 요즘 와서는 자꾸 이렇게 pH가 7.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토양 검정해서 석회를 정량을 넣었다면은 이 사단이 안 나죠. 근데 무턱대고 내 혼자 생각으로 석회를 넣으니까 pH 7.9가 버려요. 자, 그러면 산성 땅은 땅속에 비료가 있어도 흡수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쁘고, 그럼 알칼리 토양은 왜 나빠요? 알칼리 토양은 비료를, 특히 질소질 비료를 주면은 얘가 약발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날아가 버립니다. 즉 질소하고 땅속에 있는 석회하고 만나서 암모니아 가스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늘 심기 전에 바짝만 할 때 석회와 퇴비는 비료 줄 때 같이 주지 말고 미리 줘라.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이 안 되죠, 이게. 왜? 더 심어내고 마늘 심기가 바쁜데 언제 2주 기다렸다 마늘 농사 폐농할 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원래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해결할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 게, 마늘 수확하고 벼를 심죠. 아니면은 밭이라면은 뭐 콩을 심든 들깨를 심든 뭐 하잖아요. 그때 마늘 수확하고 그때 석회를 넣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비료를 아낄 수 있다는 거고, 마늘을 뭐 이렇게 심마늘 필요한 양은 한 200에서 250kg. 접으로 하면은 한 60접 내외가 듭니다. 그죠? 한 개 크기는, 쪽수 크기는 뭐 몇 그램 하는데, 자, 심마늘 선택할 때 여러분들 심은 거, 집에서 제일 좋은 거 심으셨어요? 중자죠. 예. 중에서 중상. 그러니까 직경으로 따지면 아마 재래종 같은 거는 아마 한 4cm 내외, 4cm도 꽤 큰 편, 3.5에서 한 4cm 내외. 우리 스페인산 같은 경우는 한 4.5에서 5cm 내외 되는 이런 거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다 약간 높은. 그러면 제일 큰 거 심으면 더 큰 거 나오지 않을까요? 큰 거, 쪽이 큰 거 심으면요, 큰 거 나옵니다. 다만 큰 거 심으면 큰 거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이 벌마늘이 되거든요. 아니면 뻥마늘이 되거든요. 100개 심었을 때 뻥마늘도 되고 2차 생장도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들은 커요. 근데 이걸 경제성을 따져보면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정도, 중보다 약간 큰 거, 그 정도로 하시면은 되고, 특히 가급적 병이 없는 포장에서, 뭐 이런 거는 흔히 다 아는 거고, 또 하나는 7, 8월 달에 창고에 마늘 놔뒀더니 자꾸 썩더라. 그죠? 여름에 더우니까. 그래서 농가형 여러분들 그 집에 조그만 저장고는 다 있잖아요. 저온 저장고. 그래서 마늘을 저온 저장고에 넣으니까 좋더라. 근데 그 마늘 심으면은 다 2차 생장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더워도 씨마늘은 밖에 둔다. 냉장고에 넣으면은 절대 안 된다. 왜? 다 2차 생장됩니다. 왜?
아니 냉장고에 넣었다 하면 왜 2차 생장이 되냐 하면은, 자, 마늘은 당연 가을에 우리가 파종했죠. 쪽이 나눠지려면 겨울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겨울 거쳤잖아요. 그래서 저온을 받아서 쪽이 나눠져요. 그런데 미리 8월 달에 냉장고 넣으면 미리 저온을 받아버렸죠. 받았는데 심어놓고 겨울이 또 오죠. 두 번 오니까 어때요? 쪽이 두 번 나눠지죠. 그래서 2차 생장이 되는 거예요. 정부소독 아마 하시겠지만 대부분이 면적 적은 분들이 이거를 잘 안 합니다. 면적도 적고 모르는데 굳이 해야 되냐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하셔야 합니다. 왜?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마늘 까다가 보면 의외로 마늘에요 점박이들이 많습니다. 검은 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점들을 이 소독을 하면, 종구 씨마늘 소독을 하면 걔가 그래도 균이 죽어서 살아나는 데는 문제 없는데, 종구 소독 안 하면 결국 점점 썩어가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냐, 심을 때는 몰라, 싹은 올라왔어. 그런데 싹은 올라왔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빌빌해. 그래서 뽑아보면 마늘이 썩어 있습니다. 왜? 종구 소독 안 하고 씨마늘 소독 안 하고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병균이 땅속에서 발병을 해가지고 종구가 완전히 부패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패가 되면 어떠냐, 지만 부패되면 괜찮은데 속에서 새싹이 올라왔는 거를 침범해서 얘를 죽여버려요. 이러다 보니 씨마늘은 반드시 소독하는데 뭘 하느냐? 베노밀 티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농약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얘밖에 없거든. 다른 농약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구 소독은 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노밀 티람에다가 살충제, 음이나 총체벌레 쪽 아무거나 하나를 섞어서 물에 최하 1시간쯤은 담갔다가 심으면 됩니다. 과거 교과서를 보면 마늘을 종구 소독하고 널어서 말린 다음에 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종구 소독한 다음에 바로 심어도 됩니다. 다만 물이 묻어 있으니까 작업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지 그것만 문제 아니냐면 씨마늘 소독하고 바로 심어도 됩니다. 말릴 필요는 굳이 없다. 그리고 에이, 나는 면적도 적은데 굳이 뭐 농약 물 타서 소독해야 되냐, 그냥 어떻게 안 될까 하는 분들은 가루도 있습니다. 가루를 1kg에 4g 정도로 섞어서 하는데 아무래도 가루가 효과는 제가 봤을 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루 즉 물에 담그는 게 좋다. 자 이제 그러니까 비료를 이제 포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비료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밑거름을 이제 우리가 많이 넣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밑거름을 지나치게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특히 육종만을 하시는 분들, 재래종 쪽에서는 비료 많이 줘봤자 뭐해요? 싹도 안 올라오는데, 그죠? 봄내가 싹 올라오잖아. 그런데 비료 많이 줘놓으면 그 비료가 봄까지 있냐고. 그래서요 마늘에서는 비료를 전체적으로 전량이 있다, 100이 있다 그러면 밑거름으로는 한 3분의 1만 밑거름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웃거름 비중이 더 높아요. 다른 작물하고 다른 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웃거름 봄에 비료를 많이 주지 가을에 많이 주지는 않는다. 또 더구나 가을에는 퇴비도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밑거름으로는 전체 양의 3분의 1만 주고, 또 하나는 가리 중에서는 항상가리를 주라. 가리에는 염화가리와 항상가리가 있는데 항상가리를 주라. 왜? 황이 마늘 품질을 좋게 하고 기능성 성분을 많게 합니다. 미네랄은 우리나라 땅에는 충분하게 많다. 굳이 안 넣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영양제 파는 사람들이 뭔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매년 마늘 양파 심어갖고 이제 수확하면 그러면 땅 속에 미네랄은
뭐 무한정으로 나오냐? 없어질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다. 그래서 줘야 된다. 네, 줘야 돼요. 근데 줍니다, 여러분들이. 뭐로? 여러분 퇴비 넣죠? 퇴비 속에 있는 미네랄만 해도요, 마늘 농사, 양파 농사 충분히 됩니다. 굳이 영양제로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반 마늘은 미네랄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또 하나. 여기는 뭐예요? 쟁기질하죠. 여기는 로타리치죠. 여러분 밭장만 할 때 어때요? 마늘 양파 심을 때 쟁기질 플러스 로타리가 원칙이에요. 로타리만 하면 어떻게 돼요? 땅이 깊게 안 갈리죠. 예. 그러니까 쟁기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올 가을에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이제 제가 오늘 마늘을 심을 제대로 하려면 쟁기질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평상시에 나는 로타리만 쳤어.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으니까 올 가을에는 이제 쟁기질 했어. 그런데 농사 지어 보니까 형편없이 됐어. 형편없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 엄털이라고 내역할 거라고. 그걸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로타리 치다가 평상시에 로타리 친 밭에다가 쟁기질을 할 경우는 그냥 똑같이 재배하면 망합니다. 마늘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퇴비를 많이 넣어줘야지. 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산수예요. 제가 산수는 잘합니다. 수학은 못해도. 자, 로타리가 보통 15cm 쳐지죠. 근데 이제 쟁기질 한다고 30cm를 갈았어. 이게 이제 합이 30cm야. 그러면 여기는 경작층이어서 퇴비성분, 유기물이 대충 한 3%쯤 됐다 칩시다. 근데 얘는 어때요? 생땅이니까 0이죠. 두 개 합치면 1.5%죠. 자,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평상시에 여기는 내가 내 밭에다가 퇴비를 2차 넣었어. 근데 땅을 배로 갈았죠. 그러니까 배로 갈았으니까 얼마 넣어요? 당연히 4차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요게 오산입니다. 왜? 자, 유기물은 반토막 났어. 그죠? 1.5%로. 그러면 1.5%에서 3% 원땅을 만드는데 과연 퇴비 2차 더 넣는다고 해결이 되냐? 안 된다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로타리를 하면은 유기물 검사해서 정말 퇴비를 헐 더 넣어줘야 돼요. 이거 계산을 안 하니까 소위 말하는 심경, 깊이 가리를 한 해는 대부분이 농사 망한다는 거지. 얘 때문에. 그러니까 퇴비가,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이 나누면 1.5% 반타막 나는데, 그러면 퇴비 2차 넣으면 4차 넣으면 해결되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요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퇴비가 아니냐? 그러면 더 넣어야죠. 검사해서. 그래서 토양 검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토양 검정을 하고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제 우리 퇴비석회 비료 한꺼번에 넣고 로타리를 치는데, 이거는 잘해요. 뭐냐? 주산지에 가면은 퇴비만큼은 진짜 많이 넣어. 난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보여? 왜? 대부분이 여러분들 포대 퇴비 쓰시죠? 네. 제가 극혐하는 게 포대 퇴비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 아마 포대 퇴비 뒷면을 보면 아마 300평에 한 600에서 800kg쯤 넣으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한 30에서 40포죠. 그죠? 자, 300평에 30에서 40포 뿌려갖고 별로 뿌린 것 같지 않죠? 네. 맞죠? 네. 포대 퇴비는. 근데 이는 퇴비는 얼마 넣으라 하는지 아세요? 1500에서 2000kg 넣으라 그러죠. 자, 우리나라 땅은요, 1년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든 안 하든 1년에 퇴비가, 너는 한 500~600kg, 밭은 한 600에서 2000kg의 퇴비가 사라집니다. 내가 농사를 하든 안 하든. 왜? 여름에 미생물이 다 분해를 해버려요, 퇴비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퇴비 넣으면 식물체가 100% 이용할 것 같죠. 식물체가 흡수하는 것은 불과 한 20% 내외, 나머지 80%는 땅속의 미생물이 다 분해합니다. 그러면 넣어야 돼요. 자, 왜?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30에서 40% 넣으면 600에서 800kg잖아요. 저는 이렇게 넣어갖고는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요게 1년 갖고 표시 안 납니다. 요렇게 계속 적게 이게 10년, 20년 흘러가면은 땅에 점점 이 유기물 함량이 낮아진다는 거죠. 우리 마늘은 정말 퇴비만 많이 넣어도 농사가 되거든. 그 정도로 유기물이 중요한데 들어가는 유기물들은 적다는 거죠.